안녕하십니까, 사규모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SPSS 26 메뉴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일반적인 주요 메뉴를 우선 간략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해당되는 소개에서는 다운로드 받기, 불러오기부터 분석 메뉴까지 각각의 시간별로 있으시니까 이 시간에 맞춰서 살펴보시면 되는데 간략하게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 관련한 것으로서는 26, 그 다음에 25를 다운로드 설치, 그 다음에 옵션 설치하기가 관련 유튜브에서 요거 그대로 사파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관련한 동영상을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이버에 가셔서 사회조사 분석사 카페라고 한번 해주시면 맨 위에 사회조사 분석사 카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시게 되면 등업 글을 한 게시판을 올려주시게 되면 바로 무료로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시는 해당되는 가입 인사하고 신입 정도만 작성하시면 바로 자동 등업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우선 제가 사회조사 분석사라는 자격증 중에서도 2020년 1회 관련한 데이터를 가지고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2급 시험 문제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서 작업 기출 문제, 2급 작업 기출 문제, 여기서 보시게 되면 2020년 1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 1회 자료를 가지고 진행할 거고, 해당하는 부분은 아마 자료나 SPSS 자료나 그런 내용들은 계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 현재 보고 계신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라는 점 말씀 좀 드리고 갈게요. 자, 여기서 이제 첨부 파일을 보실 건데요. 첨부 파일은 기본적으로 아마 압축하고 몇 가지 아마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해당하는 부분을 다운로드를 받으신 다음에 압축을 푸시게 되면 자, 다음과 같은 자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압축을 푸시게 되면 요걸 푸실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요거 PDF랑 데이터가 제공이 되실 거예요. 데이터에서는 요거 우선적으로 요 자료를 불러드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자료를 SPSS에 불러드리면 오류가 한글이 잘 불러드리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안시를 통해서 받아들여 주셔야 되고, 이 인코딩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동영상을 계속적으로 촬영해서 올려드렸으니까 참고한 인코딩의 SPS 불러들이기 혹은 인코딩 부분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는 우선 SPSS가 될 것 같고요. 현재 이 자료들은 계속 업데이트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맨 위에 있는, 맨 상단에 있는 불러오기만 가지고 간단한 메뉴 정도만, SPSS 메뉴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되는 불러오기 하시기 전에 제가 SPSS를 한번 활성화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SPSS를 활성화 시켜봅니다. SPSS 내용이 있으실 것 같고요. 여기서는 해당되는 커뮤니티 이런 걸 선택하지 마시고요. 해당되는 25, 26처럼 해당되는 부분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을 선택하지 마시고 해당되는 앱 혹은 SPSS 메뉴 해당한 내용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하는 부분 요거를 끌게요. 해당하는 부분 요거를 끌 거고요. 자, 데이터를 불러오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조정 좀 하고 가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자료에서 이제 파일을 불러드릴 건데요. 우선적으로 새 파일에서 제가 데이터로 불러드리겠습니다. 새 파일의 데이터. 데이터가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데이터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파일에 가셔서 열기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기. 그리고 데이터를 선택해 볼게요. 그러시고 이 폴더를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설치하셨던, 다운로드 받으셨던 폴더를 잘 기억을 하시고 해당하는 부분 SPSS에서 저는 불러오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작업형이라는 부분으로 들어갔고요. 2020년 01일이 될 거고 이 하위에 2020 0101 데이터가 됩니다. 이 데이터는 실제로 제가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이거는 해당하는 부분을 강의나 다른 곳에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근데 불러오기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불러오기를 선택하시면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럼 자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 조정 좀 하고 가겠습니다. 자, 다음 같은 자료가 있는데요. 우선 이름, 유형, 그 변수, 우선은 SPSS 이제부터 간단한 메뉴를 한번 구조를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데이터 보기, 변수 보기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고요. 해당되는 편집의 옵션은 이미 다른 데서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건 그 옵션에서는 설정 반드시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우선 데이터 보기 같은 경우는 자료를 입력하는 경우, 실제 자료를 입력하거나 화면상에 어떤 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엑셀과 같은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엑셀과 유사한 거는 입력이 가능합니다. 셀마다 입력이 가능하고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SPSS나 R 파이썬 같은 경우는 로와 로를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요. 로와 로를 계산할 수는 없고요. 컬럼과 컬럼을 계산합니다. 다시요. 컬럼과 컬럼을 계산해서 진행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시고 이제 해당되는 데이터 보기에서는 어떻게 자료가 입력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변수 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변수 보기 창에서는 우선 변수의 이름, 해당되는 유형, 그다음에 너비가 나타나는데 여기 있는 너비는 여기 있는 너비를 말합니다. 글의 너비를 말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문자인 경우, 특히 한글인 경우는 보통 3바이트로 2바이트 혹은 3바이트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보시는 요게 보통 얘가 한 글자잖아요. 한 글자지만 XPSS에서는 현재 3바이트, 세 글자를 이해로 인식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소수점 이하 부분은요. 소수점 이하 부분 같은 경우는 화면상에 출력되는, 다시 변수 보기에서 출력되는 소수점 자릿수를 이렇게 조절해 주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이거는 화면상에서 줄이셔도 되고요. 보기 싫으시면 줄이셔도 되고. 근데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소수점이 있는 자료라면, 다시요. 소수점이 존재하는 자료라면 여기는 소수점 자릿수를 최소한 2째짜리 정도까지는 설정해 주셔야 빈도 분석이나 다른 데서 제대로 출력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네이블은 해당하는 변수의 설명을 다는 것을 말합니다. 변수의 설명. 그 다음에 값이라는 것은 변수 값, 즉 1이 무엇인지 2가 무엇인지를 명명하는 값, 설명해 주는 것을 값이라고 합니다. 값. 예를 들어 보도록 하기. 여기선 조금 자료가 그렇게 마땅한 게 없는데, 만약 1, 2, 즉 성별인데 1, 2가 나타난다면 1이 무엇이냐, 2가 무엇이냐를 명명해 주는 과정들을 값 설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옛날에 지정하지 않음, 없음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버전마다 또 해석상에 번역상에 조금씩 차이가 있다라고 보여주고요. 자, 계속적으로 가겠습니다. 해당되는 값, 네이블은 변수의 설명을 말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결측값이라는 것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분석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건데, 이건 조금 있다가 설명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열도 이 너비를 말하게 되는 거, 요 컬럼의 너비를 말하는 것이고요. 측도는 그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시요. 측도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앞에 관련한 다른 동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호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문자형으로 입력된 경우와 숫자로 입력된 것들이 있는데, 해당되는 숫자인 경우는 가감승제 자체는 가능은 하죠. 하지만 1이 무엇인지 2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럴 경우 값에 대한 설명을 달 수가 있습니다. SPSS에서는. 근데 다른 엑셀이나 R, 파이썬 같은 경우는 아예 컬럼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이와 같은 연령대가 정보가 있다면 이렇게 주관식으로 문자형으로 입력할 수도 있고 이렇게 숫자형으로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SPSS나 통계 데이터 분석하실 때 이 문자형으로 되어 있으면 분석이 안 되는 메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시요. 이렇게 문자형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아예 분석에서 투입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강제로 부호화를 통해서 숫자로 만들고 이 숫자만 표현하게 되면 3이 무엇인지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럴 경우는 SPSS에서는 3이 30대다 이렇게 값에 대한 설명을 명명해주는 아주 좋은 기능이 있습니다. R과 파이썬, 엑셀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거 아예 컬럼을 새롭게 추가를 해서
숫자형으로 구성된 거와 문자형으로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면서 상황에 따라 조절하는 방법을 제 개인적으로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적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있는 해당되는 변수 값에 대한 설명, 값에 대한 설명을 다시게 되면 이거 한번 볼까요? 얘를 연도라고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연도라고 한번 이거 잘못 입력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연도라고 입력을 해보면 예를 들어 볼게요. 분석에서 기술 통계량 빈도 분석을 하게 되면 해당되는 변수, 요거는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이 크기는 이렇게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변수 명이 있고 변수에 대한 설명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SPSS에서 아주 강점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변수명 외에도 연구자가 혹은 분석자가 직접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변수의 설명,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변수명은 가급적이면 영문으로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외부 데이터에서 불러드릴 때 한글이 포함되면 변수명 자체가 잘 출력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변수명은 가급적 영문, 그러니까 영문으로 시작하시고 숫자로 섞을 수 있지만 숫자로 시작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지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네이블, 그 다음에 값에 대한 설명 역시 분석에는 이 두 가지는 변수에는 분석상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독성을 높이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라고요. 가독성을 높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에 반해서 결측값이라는 것은 분석에서 제외를 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요.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분석에서 제외를 한다는 것은 이 결측값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시스템 결측값과 무응답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무응답일 경우는 예를 들어 볼게요. 무응답일 경우는 일반적으로 빈칸으로 입력을 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빈칸을 입력을 하게 되면 R과 파이썬의 경우는 널로 인식을 합니다. R과 파이썬에서는 널이라고 해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널이라는 것은 대문자, 일반적으로 널, 이렇게 대문자로 표현을 하게 되고요. 분석에서 아예 제외가 됩니다. SPSS에서는 점으로 인식을 합니다. 얘는 우리는 시스템 결측값이라고 합니다. 그냥 분석에서 제외가 된다는 뜻인데 여기서 말씀드린 분석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요 응답자죠. 여기 응답자는 계속적으로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응답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모든 데이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데이터가 16,469라고 가정을 할게요. 가정을 하게 되면 요 자료에서는 여기에서만 분석해서 제외가 됩니다. 여기서 요 개수만 해당되는 n수만 빠지는 것을 말하게 되겠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제 국가, 성별을 가지고 간단하게 지금은 화면상에 보여드리기만 할 거예요. 화면상에 간단하게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결측값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보여드릴 거고 이 기능은 여러분들에게 추후에 설명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국가, 해당되는 국가와 성별을 한번 넣어놓고 확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SPSS에도 동일한 결과치가 나타납니다. 해당되는 기술 통계 이렇게 나타나시는데요. 해당되는 빈도 분석을 할 때 다시 한번요. 빈 셀이 나오면 결측값, 시스템 결측값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하나가 빠져서 분석을 하고 유효 데이터로만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게 되면 다시 한번 설명 좀 들어볼게요. 이렇게 결측값, 시스템 결측값이나 여기 다시 한번요. 빈칸이 시스템 결측값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총 응답자가 한 명이 요거는 제외가 되고 명수가 제외가 되고 분석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거와 이거를 같이 돌리겠다. 이거와 이거를 뭐 같이 상황에 따라서 교차 분석이라 쓰겠다. 그러면 여기가 빈칸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분석 결과도 제외가 되겠죠. 하지만 요거끼리는 또 분석을 하실 수가 있겠죠. 요거끼리는 또 분석이 가능하겠죠. 이 셀은 분석이 가능하겠죠. 하지만 요거와 요거를 분석을 하게 되나 요거와 다른 걸 분석을 하게 된다면 요게 빈 셀이기 때문에 무응답이기 때문에 요 응답자의 결과치는 제외가 되고 분석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결측값이라고 합니다. 결측값. 근데 전체를 삭제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죠. 다시 말하고요. 전체를 응답자 이 로를 전체 삭제하는 거하고는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결측값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이 해당 컬럼에서 분석을
대상에서 제외를 시킨다는 의미가 되고, 얘를 자유자재로 뭐 다른 값으로 대체하실 수도 있게 됩니다. 자, 계속적으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결측값의 지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동영상을 통해서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이제 메뉴에 대해서 설명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뉴, 본격적으로 이제 메뉴부터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번 메뉴에는 여러분들 공통적으로 사용하시고 좀 쉬운 부분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세하게 설명되는 것은 다음에 차근 시간이 날 때마다 한 번씩 좀 설명 좀 드릴 예정이고요. 우선 파일이 들어가야 되겠죠. 파일에서는 새 파일, 이 새 파일은 새로운 창을 말합니다. 새로운 창. 그래서 데이터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명령문이라는 것은 신텍스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쓰기는 아직은 좀 초보적인 부분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은 열기, 이미 저장되어 있는 SPSS 파일을 열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데이터 가져오기는 외부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때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대다수 텍스트 혹은 엑셀, 세 번째 CSV, 요 세 가지를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저장입니다. 요거는 덮어 씌우시는 거고, 이거는 새로운 이름의 저장을 말합니다. 저는 하실 때마다 새로운 이름, 즉 다른 이름의 저장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할 때마다 좀 다른 이름의 저장을 하셔야 보관, 나중에 원시 데이터를 그 전 데이터와 혼돈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는 것들을 권장드리겠습니다. 뭐 나머지 것들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편집입니다. 편집에서는 실행 취소 아실 겁니다. 컨트롤 Z, 컨트롤 C, 컨트롤 V. 근데 SPSS 같은 경우는 컨트롤 C, 컨트롤 V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마우스 우클릭을 하셔서 복사 혹은 붙여넣기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변수 이름으로 복사. 이거는 저도 이건 잘 한번 안 해봐서 이건 한번 나중에 한번 시간 날 때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우는 건 다 아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찾기하고 좀 내려가시게 되면 여기 보시면 찾기 바꾸기가 있습니다. 다시요. 찾기 바꾸기가 있는데요. 찾기라는 것은 찾는 거, find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바꾸기는 찾아 바꾸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다음에 변수 삽입, 케이스 삽입인데 변수라는 것은 컬럼을 말하는 것이고 케이스는 응답자, 즉 row를 말합니다. 다시요. row. 근데 이거는 마우스 우클릭하셔서 삽입 삭제하시면 되거든요. 여기 선택하시고 케이스 삽입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하시면 뭐 변수 삽입 요 메뉴를 쓰셔도 상관은 없거든요. 예, 큰 무리 없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 원래 오름차순 내림차순이 있는데 이건 여기에서는 좀 찾기가 좀 없네요. 원래는 예전 버전, 제 기억으로는 예전 버전에 마우스 우클릭을 여기서 오름차순 정렬, 내림차순 정렬처럼 해당되는 부분이 아마 메뉴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마우스 우클릭으로 해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고, 이제 해당되는 보기입니다. 편집에서는 다시 한번 여기서 편집에서 중요한 거는 옵션이 됩니다. 옵션. 나머지 기능들은 컨트롤 C, 컨트롤 V, 뭐 삽입, 삭제, 찾기, 바꾸기, 뭐 요 정도로 되실 것 같고요. 나머지 것들은 크게 살펴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나중에 시간이 나면 설명드릴게요. 이건 초보자분들에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옵션 부분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SPSS 옵션 설정은 별도의 동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니 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보기입니다. 보기 같은 거는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해당되는 부분은 크게 설정하지 않으셔도 큰 무리가 없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게 값과 네이블이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요. 값 네이블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요거하고 동일합니다. 다시요. 보기에 나오시는 요 메뉴하고도 동일한데, 이게 뭐냐면, 값에 대한 설명을 달았을 때, 값에 대한 설명,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연도를, 값을 예를 들어볼게요. 2018, 2019, 2020까지 자료가 있거든요. 이럴 경우는, 연도 이런 식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그 다음에 2019 연도 19 그 다음에 2020 연도 2020이라고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넣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거 추가를 해야 되네요. 추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러시면
해당되는 이 출력 결과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빈도 분석에서 연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도 분석에서 연도를 한번 출력해 볼게요. 출력을 하시면 다음과 같이 해당하는 변수의 값을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값에 대한 설명을 말하죠. 그래서 데이터 보기에서, 데이터 보기에서 이렇게 원칙은 이렇게 숫자로 입력되어 있는 자료죠. 숫자로 되어 있는데 요걸로 누르시거나 요걸 누르시면 해당되는 변수 값의 설명으로, 우리가 지정했던 값의 설명으로 표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5를 매우 만족, 2를 매우 불만족으로 표기를 한다면 한글로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요걸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한글로 다시 한번 표현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글로 변환을 하고 전체를 컨트롤 C, 전체를 카피하신 다음에 컨트롤 A잖아요. 전체 선택하시는 키보드 보시면 갈게요. 컨트롤 A, 다시 말하면 컨트롤 A, 컨트롤 C, 그리고 엑셀에 붙이시면 이 한글로 붙게 됩니다. 이거는 한글로 붙을 수 있는 기능도 있으시니까요. 이거는 참고적으로 화면상에 출력하는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기에서 요게 되겠죠. 보기에서 요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네요. 자, 다음에 이제 데이터입니다. 데이터인데요. 데이터 기능에서도 크게 많이 쓰시는 내용들은 몇 가지가 있긴 합니다만은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좀 설명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해당되는 케이스 정렬, 변수 정렬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 정렬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으로 오름차순 정렬, 내림차순 정렬만 조심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이것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우스 우클릭. 근데 엑셀과 달리 얘는 전체적으로 묶어서 오름차순, 내림차순 정렬이 됩니다. 엑셀 같은 건 요것만 오름차순, 내림차순 정렬이 가능하지만 SPSS는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오름차순, 내림차순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중복 케이스, 특이 케이스 이런 것들은 초보자분들이 보시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파일 합치기도 상당히 중요한 기능이긴 하지만 조금 초보자 하신 분들은 좀 어렵고요. 좀 내려가시면 조금 메뉴 중에 여기 보시면 파일 분할이라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내려가 볼게요. 여러분들의 화면상에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조금 제가 화면상 좀 줄여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파일로 분할은 보지 마세요. 파일 분할이 중요합니다. 파일 분할이 데이터에서는 파일 분할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케이스 선택, 이게 조금 장점과 단점이 서로 간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좀 차이점이 있는데 우선 파일 분할인 경우에는 내가 지정했던 그 집단마다 결과치가 산출이 됩니다. 결과치가 각각의 산출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30대의 결과치만 따로 뽑거나 40대 50대 따로 뽑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요 금액을 해당되는 총액을 구하고 싶다. 성별에 따라서 총액의 평균을 한번 구하고 싶다. 이렇게 되는데 해보니까 연령대를 한번 고려해보는 건 어떻겠냐. 30대, 40대, 50대, 60대 따로 해서 그 집단들에 따라서 연령대를 놓고 성별에 따라서 평균의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평균 분석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 얘를 파일 분할 변수로 설정을 하게 되면 30대 결과치가 따로 우리가 결과치를 따로 산출할 수 있는 아주 큰 강점이 있습니다. 이 파일 분할 기준은 문자가 돼도 되고 숫자도 됩니다. 숫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요것만 빼거나 30대만 빼고 나머지만 분석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파일 분할은 이미 지정된 것, 이걸 지정된 것을 집단을 따로 뽑아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해당되는 40대만 제외를 하는 것이 아니라 30대만 제가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30대만 선정을 해서 30대만 선정을 해서 얘만 추출해서 분석한 결과치가 각각의 출력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계속적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케이스 선택이라고 하는데 케이스 선택은 제외를 한다거나 좀 멀리 떨어진 집단에 따라서도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케이스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강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데이터에서 다시 한번요. 데이터에서 파일 분할과 케이스 선택에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파일 분할은 지정만 하면 그 변수를 기준으로 속성별에 따라서 결과치가 그냥 쉽게 추출이 됩니다. 화면상에 추출이 됩니다. 이에 반해서 케이스 선택은 내가 원하는 집단만 따로 뽑아서 분석을 한다거나 그 집단만 지우고 분석한다거나 상당히 편하게 그런 장점들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들로 살펴보실 수도 있어요. 파일 분할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조건을 선택하는 게 좋지만 케이스 선택 같은 거는 여러 가지 조건, 예를 들어서 30대와 60대만 뽑아서 분석하겠다. 파일 분할에서는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케이스 선택 같은 경우는 30대와 60대만 뽑아서 한다거나 혹은 30대와 60대만 제외를 해서 분석을 한다거나 그럴 경우 상당히 용이하게 분석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파일 분할과 케이스 선택 둘 다 사용할 수 있냐? 예, 둘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파일 분할 기준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케이스 선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가중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교차 분석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중치, 실제로 가중치를 부여할 때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조사 2급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변환입니다. 변환에서 변수 계산, 가장 많이 쓰시는 거는 변수 계산, 그 다음에 다른 변수 코딩 변경이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변수 계산, 다른 변수 코딩 변경. 자, 변수 계산이라는 것은 계산식, 산식, 함수를 통해서 진행하는 거고, 이제 다른 변수 코딩 변경이라는 것은 1대1로 변환을 시키거나, 예를 들어 볼게요. 남자를 1로 바꾼다거나 2를 남자로 바꾼다거나 이런 경우, 혹은 1부터 3까지를 1로 바꾼다거나 그룹핑을 만들 때 상당히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변수 계산은 산식을 사용하는, 계산식을 사용하는 겁니다. 계산식을 사용하는 거고, 다른 변수 코딩 변경은 제가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범위를 지정할 수도 있고, 해당되는 문자를 변환시킬 수도 있고, 계산식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문자는 계산을 통해서 변동하기는 쉽지 않으실 거예요. 아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동 코딩 변경이나 더미 변수, 이거는 또 버전에 따라서 이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자동 코딩 변경은 상당히 유용합니다. 주관식 내용들을 자동으로 코딩하는 변경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더미 변수, 회귀 변수로 만들 때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위 변수도 매우 제가 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만약에 시간이 나면 이건 한번 준비를 좀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것까지 하기는 조금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모르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분석입니다. 다음에 분석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시는 게 기술통계량의 빈도 분석, 기술통계, 교차 분석, 요 세 가지죠. 다시 한번 빈도 분석, 기술통계, 교차 분석, 요 세 가지를 가장 많이 쓰시고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평균 비교를 보시게 되면 요건 뭐 거의 다 사용하시는데, 평균 분석, 그 다음에 일표본, 독립표본, 대응, 이런 배치 분석. 요건 요약 독립표본 T검정의 경우에는 낮은 버전에서는 이 기능이 없습니다. 그렇게 뭐 또렷하게 뭐 좋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쓸만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 선형에서는 일별량이 이원 배치 분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관 분석에서 이별량, 가장 많이 쓰시는 이별량, 그다음에 회귀 분석에서는 선형, 가장 많이 쓰시는 선형, 그 외에도 이분형 노지 스택도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실 수 있죠. 선형, 요것만 많이 쓰시고, 그 다음에 분류 분석은 아마 여러분들의 2급에서 하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군집 분석이나 의사결정 나무, 다양한 해당되는 다양한 분석 기법 등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차원 축소에서는 요인 분석, 다음에 최적화 척도법, 척도에서는 신뢰도 분석을 포함을 할 수 있습니다. 비모수 분석, 그다음에 다중반응, 다중응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되는 여기까지인데, 우선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쓰시는 것은 기술통계량의 빈도 분석, 기술통계 교차 분석, 그 다음에 평균 비교에서 독립, 대응, 이런 배치 분석, 평균 분석도 일부를 사용하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원 배치 분석, 그 다음에 상관 분석, 그 다음에 회귀 분석에서 선형, 그 다음에
신뢰도 분석, 신뢰도 분석. 원래는 요인 분석도 많이 쓰긴 하는데요. 요거는 논문에서는 많이 쓰시죠. 요인 분석. 그 다음에 해당되는 다중응답 분석. 이렇게까지를 기본적인 메뉴를 설명 좀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SPSS 26 버전에서 메뉴, 주로 많이 사용하실 수 있는 메뉴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봐 드렸고요. 제가 뭐 시간이 나거나 뭐 해당되는 동영상 부분에 뭐 인기 정도가 좀 있다면 메뉴들을 하나씩 더 살펴보면서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사경환이었습니다.